머리 굳은 아줌마. 몸에서 김치 냄새 나는 것 같아. 남편이 저란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제 앞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불륜 상대 앞에서 블랙박스가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한 말이죠. 그런데 아시나요? 그 머리 굳은 아줌마가 전국 상위 1% 공인회계사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당신의 1억 3천만 원 횡령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거. 한 사람의 인생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던 남편과 그 가족에 대한 분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꽝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이서아입니다. 올해 35이고요. 가정주부입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 바로 부엌으로 향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며 남편이 좋아하는 아침상을 차립니다. 10년간 몸에 밴 습관입니다. 서아야, 커피 좀.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 강영욱에게 에스프레소를 내려줍니다. 원두는 콜롬비아산, 온도는 정확히 92도. 그가 출근할 때까지 저는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10년 전 저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전국 상위 1%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러브콜이 쏟아졌고 모두가 제 앞날이 창창하다고 말했죠. 그때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광화문의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원이었던 남편.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바깥일을 하면 집안이 어지러워.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남편 뒷바라지나 잘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그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공인회계사 이서아에서 강영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여보, 이번 프로젝트 재무 분석이 너무 어려워. 그럴 때마다 저는 밤새 엑셀 시트를 펼쳤습니다. 10년간 묻어뒀던 전문 지식을 꺼내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제가 만든 자료로 형욱은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사원에서 대리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작년에는 37의 나이로 최연소 팀장이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그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상사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구내식당 아주머니께까지. 하지만 저에게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응, 고마워. 근데 내일 우리 팀 회식인데 넥타이 좀 다려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집니다. 청소를 하다가 서재로 향합니다. 책장에는 먼지 쌓인 회계학 전공 서적들이 꽂혀 있습니다. 손을 뻗어 한 권을 꺼내자 형광펜으로 그어진 문장들과 빼곡한 필기가 보입니다. 25살 이서아의 흔적입니다.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한 달 전 술에 취해 지인과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형님, 와이프 공인회계사셨다며요? 대박? 뭐가 대박이야. 지금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는 아줌마지. 우리에겐 아이도 없습니다. 점심때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서아, 오늘 저녁에 와서 김치 좀 담가라. 마트에서 새우젓이랑 생굴 좀 사오고. 오후 4시 저는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시댁으로 향합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김장이 끝납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어머님, 시동생 서울대 합격했다며요? 축하드려요. 그러게. 우리 막내가 서울대라니.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한다. 너희도 와.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습니다.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입니다. 이게 제 일상입니다. 완벽한 아내 이서아의 평범한 하루.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바로 이번 주말 시동생의 합격 축하 모임이라는 것을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서울대 합격 축하 모임 날입니다.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합니다. 잡채, 해물파전, 갈비찜. 15명이 넘는 친척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마트 왕복한 시간, 조리 3시간. 오후 3시 손님들이 도착합니다. 거실은 환한 불빛과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남편은 사람들 중심에서 팀장 승진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는 인삼주를 따르십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며 빈 접시를 채웁니다. 자자, 다들 모여봐. 가족사진 한 장 찍어야지.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 사람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습관처럼 남편의 옆으로 다가갑니다. 제 손이 그의 팔에 닿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툭 치시며 웃으십니다. 아이고 서아, 너는 부엌에 가서 음식 좀 더 가져와라. 사진은 좀 이따가 찍고. 네. 에이, 괜찮아. 우리 강씨 핏줄들 사진 먼저 남겨야지. 아들, 손자들. 대를 이어가는 사진 있잖아. 서아 너는 어차피 이씨 집안 사람이니까 나중에 찍어도 되고. 친척들이 웃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서아야, 내가 아무리 우리한테 잘해줘도 성은 못 바꾸잖아. 그치? 하하. 혈육, 핏줄, 대를 잇다. 이씨 집안 사람. 그 단어들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5쌍의 눈이 일제히 저를 향합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불편해하는 눈빛도 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 집안을 위해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명절 제사상, 김장, 시댁 식구들 챙기기. 성은 못 바꾼다고요? 그럼 저는 뭡니까? 10년 동안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온 저는요? 혈육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라는 건가?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습니다. 엄마, 서아도 우리 가족이에요. 단 한마디면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재빨리 훑어보더니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고는 카메라를 향해 굳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박살났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날카롭고 분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소리.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시어머니, 중앙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저는 프레임 방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가고 남편이 술기운에 다가왔습니다. 서아야, 우리 엄마 그냥 농담한 거잖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또 그 말입니다. 10년 동안 들었던 말.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 원래 말이 좀 거칠어서 그래.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해?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먼저 잘게. 홀로 부엌에 남았습니다.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무섭도록 맑아졌습니다. 10년이면 3650일, 3650번의 아침밥, 저녁밥, 설거지. 그리고 제가 받은 건 혈육이 아니니까 빠지라는 말. 서재로 향했습니다. 고급회계라는 책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제 필기. 또렷한 글씨, 정확한 계산, 논리적인 분석. 이게 바로 저입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친정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캐리어에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공인회계사 자격증.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그 종이 한 장. 이서아. 제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 아침 더 큰 선택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디가? 시어머니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으로 새벽 산책을 다녀오시는 길이었나 봅니다.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지금 점심은 누가 해? 형욱이랑 내 시동생 밥도 안 하고 간단 말이야? 어젯밤 혈육끼리만이라고 하셨던 분이 지금은 당연하다는 듯 제게 밥을 차리라고 합니다. 도시락 준비해뒀어요. 뭐야, 어제 일 가지고 화났어? 그냥 농담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농담. 상처 주는 말을 하고는 항상 농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 KTX 대구행 첫 차가 서 있습니다. 서아야, 남편이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그는 제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연락받고 깜짝 놀랐잖아. 이 손 놔요. 여보, 엄마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집을 나간다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며느리로서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며느리로서 이해하고 며느리로서 참으라고요. 그럼 남편으로서 저를 지켜줘야 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싸우면 뭐가 달라질까요?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요? 도망? 아니면 정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정산하고 싶었습니다. 10년의 가치를, 제 인생의 가치를. 그러려면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저는 남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럽지만 서늘한 미소. 미안해요, 여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어머님 말씀도 그냥 농담이셨을 텐데. 그래, 역시 당신은 분별 있는 여자야. 가자. 분별 있는 여자. 웃깁니다. 진짜 분별 있는 여자라면 지금 당장 이 결혼을 끝내야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완벽한 걸 원합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속이 좁았어요. 그래, 잘못한 걸 알면 됐다. 얼른 가서 점심이나 차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풀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지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도구가 아니라 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것을.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10년간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증권 서류들. 모두 제가 정리해온 것들입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폴더 이름은 하우스 매너지먼트.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이름입니다. 그 파일에 있는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 매달 80만 원씩 나가는 젤리시안 피트니스 클럽. 남편이 헬스장을? 그의 몸이 증거입니다. 그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의문점은 피트니스 클럽에서 매월 80만 원이 결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장에서 5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이 유라크리에이티브라는 곳에서 불규칙하게 입금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저는 유라크리에이티브라는 곳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이 회사는 3년 된 회사로 대표는 최유라, 작년 회사 송년회에서 본 남편의 팀 마케팅 인턴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해봐야 했으니까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가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의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우리 결혼기념일이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의 배신을 아내와의 결혼기념일로 잠가두다니. 화면이 열렸습니다. 정확히 5분의 시간. 남편의 샤워가 끝나기 전에 뭐든 확인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수는 지금부터입니다.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밝게 빛납니다. 5분.
정확히 5분 안에는 필요한 걸 찾아야 합니다.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최유라 검색했지만 대화 내용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디지털에 약한 편이니 뭔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파일 전송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세종건설 유라크리에이티브 계약서, 2024년 프로젝트 외주명세서, 입금확 인증, 제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전송 완료 후 휴대폰에서 기록 삭제했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사진 앨범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최유라와 함께 찍은 셀카가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촛불을 밝히고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제가 김장하던 그날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증거 수집이 우선이니까요. 사진 전송을 하고 삭제는 하지 않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최유라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그것도 대부분 저녁 시간에, 제가 저녁 준비하던 그 시간에 했었더군요. 그것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물 한 잔 줄까? 남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비밀이 이미 제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세종건설과 유라크리에이티브, 담당자 강영욱 팀장, 총 27건, 총액 1억 3천만 원. 지우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 프로젝트를 내연녀의 페이퍼 컴퍼니에 몰아줬습니다. 분명 횡령입니다. 명백한 업무상 배임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사냥꾼이 완벽한 먹잇감을 포획했을 때의 흥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슬쩍 뺐습니다. 노트북에서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3개월치를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남편이 회식이라 했던 날 밤 10시에 조수석에 최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은 무슨 사이지? 머리가 혼란스럽고 목이 탔습니다. 형욱 팀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만 믿고 따라와. 팀장님, 사모님 정말 대단하시다면서요? 공인회계 사셨다고. 남편이 피식 비웃습니다. 무슨 회계사? 다 옛날 얘기지. 지금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보는 아줌마야. 걔가 뭘 알겠어? 머리 굳은 지 오래야. 맨날 부엌대기처럼 구는 데다 몸에서는 맨날 김치 냄새 나는 것 같아. 너처럼 젊고 예쁘고 커리어 욕심 있는 여자랑은 비교가 안 되지. 두 사람이 웃습니다. 머리 굳은 아줌마, 부엌대기, 김치 냄새. 한 글자 한 글자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아까웠습니다. 영상을 저장하고 음성을 따로 녹음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재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엑셀 시트를 만들어 10년간의 모든 거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550만 원. 여기에 1년에 2번 나오는 상여금. 그리고 제가 결혼 전 모았던 8천만 원은 전부 공동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300만 원. 시댁에 드리는 용돈이 50만 원. 명절 때마다 500만 원씩, 경조사비로 1년에 300만 원씩. 숫자를 입력하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집안을 위해 썼는지를요. 참 기가 찼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가 12억 원입니다. 공동명의죠. 일산에 투자용으로 사둔 아파트는 5억 원. 이것도 공동명의입니다. 예금은 3억 2천만 원, 주식과 펀드가 8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대출 잔액 3억 5천만 원은 빼야겠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순자산은 대략 1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기여한 부분은 얼마일까 생각했습니다. 제 결혼 전 저축 8천만 원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걸 전부 이 가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 한 달에 50만 원씩만 잡아도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밤새워 만들어준 프로젝트 보고서들, 그것 때문에 남편이 승진했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2억 원은 될 겁니다. 8천만 원, 6천만 원, 2억 원. 합치면 최소 3억 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보다 더 많이 인정해 줄 겁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요. 그리고 지금 제 손에는 완벽한 증거가 있습니다. 불륜과 횡령. 두 가지 모두. 저는 이 모든 것을 세 군데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 외장하드, 친정 어머니 이메일. 오후 5시가 되어 노트북을 끄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손 씻고 오세요.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저녁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어떻게 끝낼 것인가? 입니다. 밤마다 저는 증거 파일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블랙박스 속 남편의 비웃음, 계약서 위의 서명, 레스토랑 셀카 속 두 사람의 웃음.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에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른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요? 10년 동안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빠지고 이씨 집안 사람이라 불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만큼은 모두가 저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똑똑히 선명하게. 문득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하는 겁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발뺌할 수 없도록. 먼저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댈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싶어? 오랜만에 양가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딸이 효녀네. 갈게.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집에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 대접하려고요. 오, 그래. 그래야지. 지난번에 내가 좀 철없이 굴었으니까. 철없이 굴었다.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단정히 묶은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제 눈에서 이런 서늘함이 흘러나오게 된 걸까요? 변호사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불륜 증거, 횡령 증거, 10년간의 재무 분석입니다. 변호사가 파일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증거네요. 재산 분할 70% 이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70%. 그 숫자가 주는 위로는 없었습니다. 10년의 청춘을 숫자로 환산한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하지만 이것이 법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정의였습니다. 재산보전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을 나서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모두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제가 무너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말 전날 시장에 갔습니다. 최상급 한우, 살아있는 전복, 살이 꽉 찬 꽃게,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수족관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전복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 전복처럼 살아 있었지만 갇혀 있었구나. 10년 동안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간장게장을 담그고 소갈비를 재우고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구절판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10년의 마지막 요리, 강씨 집안 며느리 이서아의 마지막 헌신.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슬퍼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드디어 주말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함에 순간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어서 시댁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밝았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10년간 익힌 완벽한 며느리의 본능. 거실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서아가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지. 칭찬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이 칭찬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들은 알까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은 화기애애했습니다. 갈비찜을 먹으며 전복죽을 먹으며 모두가 웃고 떠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서아 음식 솜씨는 날로 느는구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서아야, 여자가 음식 솜씨만 좋아서는 안 돼. 마음도 좀 넓게 써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남편이 제 그릇에 갈비를 놓아줬습니다. 여보, 당신도 고생했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이 눈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 완벽한 거짓. 심장이 천천히 무겁게 뛰었습니다. 이제입니다. 저는 천천히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아 신기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버님, 어머님.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제 입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건 사실 밥만 먹으려는 게 아니라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지막 심호흡. 여러분께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계약서, 사본, 그리고 휴대폰. 이건 강영욱 씨가 지난 3년간 회사 프로젝트를 최유라 씨의 페이퍼 컴퍼니에 외주준 내역입니다. 총 27건, 1억 3천만 원입니다. 서류를 식탁 위에 차분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서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팀장님, 사모님 정말 대단하시라면서요? 무슨 회계사? 다 옛날 얘기지. 지금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보는 아줌마야. 머리 굳은 지 오래야. 몸에서 김치 냄새 나는 것 같아. 녹음이 조용한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눈만 깜빡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보셨습니다. 형우가, 이게 무슨 소리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눈빛이 변하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처음엔 충격, 그 다음엔 부인, 그리고 마침내 분노. 이서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 지금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양가 부모 다 모아놓고?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필요해서요. 뭐? 혈육끼리만 가족사진 찍으신다며 저보고 빠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이건 양가 혈육 어른들께서 다 보고 들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일 가지고 안 갚음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그냥 농담이었는데? 농담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 집안을 위해 한 일들이 농담으로 지워지는 거요? 명절 제사, 김장, 시댁 식구들 챙기기, 남편 프로젝트 보고서 밤새 만들어주기. 그게 다 농담이었습니까? 그건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른 방향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가족 간에 이런 식으로 할 일이야? 이혼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지. 왜 부모들까지 끌어들여서 창피를 주고 그래? 가족. 그 단어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십니까? 가족이요? 어머님, 저희가 가족이었습니까? 제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저를 빼신 분이 어머님 아니셨나요? 이씨 집안 사람이라고 하신 분이요. 10년 동안 저는 가족이 아니라 공짜 가사도우미였습니다.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명절마다 제사상 차려주는 친정 아버지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딸을 이렇게 취급했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평생 온화하셨던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손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지만 시아버지는 손만 저으셨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식의 변명조차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 침묵이 모든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서아, 너 정말 미쳤어. 이혼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해? 엄마 말 한마디 때문에?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제 탓이었습니다. 엄마 말 한마디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최유라 씨랑 3년 동안 바람 피운 건? 회사 돈 1억 넘게 빼돌린 건? 나를 머리 굳은 아줌마라고 비웃은 건? 그것도 다 어머님 말 한마디 때문인가요? 그건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지켜준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할 때도 가족 사진에서 빼놓을 때도 당신은 그냥 모른 척했죠. 아니, 모른 척이 아니라 동의한 거였어요. 당신도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남편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내가 이혼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해. 근데 재산은 반반이야. 법대로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공포와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잘못보다 며느리가 받은 상처보다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 머릿속에는 오직 돈 계산만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반반이요? 아니요, 어머님.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준 재산분할 예상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백할 경우 무과실 배우자는 70%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잠시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 횡령 증거를 세종건설 감사팀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는 기본이고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 걸 겁니다. 그럼 남편이 받을 재산은 더 줄어들겠죠.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 회사에 제보할 겁니다. 내일 아침.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형욱이가 어떻게 되는데? 직장도 잃고 돈도 없고 넌 그렇게까지 할 거야?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남이라고 부르시더니 이제 와서 제게 가족의 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럼 말이야.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급격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아야, 우리 얘기 좀 해보자. 형욱이가 잘못했어. 크게 잘못했어. 근데 회사 제보는 좀 생각해봐. 그럼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잖아. 너도 재산분할 받을 게 줄어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아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최소화할까? 아버님, 제가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서아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변명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 그 미안함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0년의 무게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회사 일도 정리하고 유라랑도 완전히 끝낼게.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까지 고였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눈물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는 건 저한테 미안해서가 아니에요. 들킨 게 억울해서, 잃을 게 두려워서 우는 거죠. 아니야, 정말.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 없어요. 저는 그저 편리한 존재였을 뿐이죠. 밥 해주고, 집 치워주고, 보고서 만들어주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로 재산보전 신청서가 접수될 거예요.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와 자산이 동결될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세종건설 감사팀에 익명 제보가 들어갈 거예요. 이서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가요. 친정 부모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아, 내가 이러고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이혼녀야. 재혼도 못할 거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이혼녀가 아니라 이서아로 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 시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집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방에 돌아왔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시원하지도 속이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괜찮니? 엄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숨긴 거예요. 제가 괜찮은 척 너무 오래 했나 봐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눈물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남편 명의의 모든 계좌와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부동산 매각도 시도했다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발버둥 치는군요. 오후 저는 세종건설 감사팀에 익명 제보를 했습니다.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너무 잔인한 걸까? 하지만 곧 생각을 멈췄습니다. 잔인한 건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비웃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세종건설에서 징계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이렇게 공허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아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우리 형욱이가 죽고 싶다고 그래. 삭제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10년을 며느리로 함께 보듬고 살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은혜라니. 쓴웃음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한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건 그냥 당연한 것이었고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조정 기일. 법원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풀이 죽은 어깨, 한때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아야, 제발 회사 고소만이라도 취하해줘.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연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은 회사 일보다 더 나빴어요.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비웃었어요.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2달 후 대학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아야, 너 복직 생각 없어? 회계사로 다시 일하는 거. 아니면 우리 둘이서 작은 사무소 차리는 게 어때?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 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넌 전국 상위 1%로 붙은 사람이야. 이번에 내가 정리한 증거자료, 변호사가 현직 법회계사보다 낫다고 했어. 친구의 말에 뭔가 얼어붙어 있던 게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천천히 생각해. 근데 서아야, 넌 잘한 거야. 내가 무너지는 것보다 내가 일어서는 게 훨씬 중요해. 그날 밤 저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꺼냈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서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이서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공인회계사 보수교육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달 교육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할래. 근데 취직 말고 우리 사무소 차리자.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환영해, 대표님.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10년 만에 저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서관 3층 열람실. 창가 자리에 앉아 회계학 원론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위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험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36살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여학생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 나이에 뭐하러라는 눈빛이었을까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제 가치를 재지 않습니다.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0년 전에 봤던 내용인데 새로웠습니다. 아니, 10년 전보다 더 잘 보였습니다. 25살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숫자 뒤의 의미, 계정 사이의 관계, 재무제표가 말하는 진실. 10년의 공백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른 의미에서 저에게 공부였습니다. 오후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친구와 약속 시간. 마포의 작은 사무실. 아직 간판도 달리지 않은 곳입니다. 왔어?
친구가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 봐. 책상 배치 어때? 텅 빈 사무실에 책상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 쪽과 안쪽. 난 안쪽 할게. 너 창가 좋아하잖아. 친구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보였습니다. 빌딩 숲, 사람들, 차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저 풍경 밖에 있었습니다. 집안에 갇혀서 창문 너머로만 세상을 보던 사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간판은 뭐라고 달까? 친구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서아 회계사무소. 응? 내 이름은? 농담이야. 둘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웃고 싶어서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름 어떻게 정할래? 친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우리 이름 둘 다 넣자. 평등하게. 좋아.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등기가 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혼 판결문. 거실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아서 놀라웠습니다. 재산분할 원고 이서아 70%, 피고 강지훈 30%.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의 가치가 고작 70%라니. 아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10년의 가치는 퍼센트로 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10년 동안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누구인지. 그것의 가치는 무한대였습니다. 판결문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덮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보수교육을 마치고 사무소 등록을 끝냈습니다. 간판이 달렸습니다. 첫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세금 신고가 너무 어려워서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익숙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10년 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감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절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항목은 설명하는 제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고객이 감탄했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전공이거든요. 내 전공, 내 일, 내 커리어. 얼마나 오랜만에 하는 말인지. 그날 저녁 친구와 작은 축하를 했습니다. 편의점 맥주 2캔. 첫 계약 축하해. 고마워. 캔을 부딪혔습니다. 근데 서아야. 응? 너 요즘 되게 달라졌어. 뭐가? 눈빛. 예전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단단해. 단단하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단단해졌습니다. 부서져 봤으니까.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사무실은 꽤 바빠졌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꼼꼼하고 친절한 회계사무소라고. 오늘은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의 재무자문건이었습니다. 깔끔한 재킷에 셔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서아 회계사님, 정말 전문적이시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을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면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습니다. 눈가에 미간에.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10년 전과도 1년 전과도 다른 눈빛. 확고하고 여유롭고 찬란했습니다. 셀카를 찍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로그인했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하고 캡션을 썼습니다.
나의 새로운 가족 사진. 구성원 이서아.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멋있어요. 응원합니다. 댓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한때 프레임 밖에 서 있던 사람, 남이라 불렸던 사람, 보이지 않았던 사람. 이제 저는 센터에 섰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이서아로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았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가장 어두운 곳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얼마나 강한지 이미 증명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저를 믿으니까. 저녁 노을이 한강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빗속을 걸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나로서, 완전한 나로서. 10년간 공짜 가사 도우미 취급받다가 통쾌한 복수와 홀로서기에 성공한 이서아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